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팩트체크와 팩트 폭격이 필요하다. 네, 그동안 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의 정치권에 들어온 직후부터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아니 도대체 한동훈이하고 김경률이는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길래 저렇게 끝까지 저 너무나도 분명한 저 좌파 김경률이를 쳐내지 않고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제 눈에는 한동훈과 김경률은 거의 일심동체로 보입니다. 한 몸처럼 보여요. 수많은 언론이 한동훈과 김경률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동훈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김경률이가 먼저 분위기 띄우고 길을 내줬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동훈과 김경률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러냐. 한 번도 설명 들은 바가 없죠. 이런 걸 저는 팩트체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의 출마 기자회견, 그중에서도 한동훈의 출마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격앙했어요. 저도 일요일 오후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중에 국민의힘 당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메시지입니다. 당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가슴이 부들부들합니다. 저는 장애인이며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하기 위해서 퇴직하고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구속하라고 전국 80여 곳을 돌았습니다. 그렇다고 농공행상 바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이제 이번 전대는 중립 지켜야지 하면서 관망하고 있던 차에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3명이 하는 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동훈이 연설 중에 최상병 특검 운운합디다.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한동훈이 그럴 수 있는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더라고요. 저 다시 말합니다. 한동훈 당대표 시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리짜이밍 대장동 설계자 지금까지 구속도 못했고 민주당 하는 짓들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 자들이 잘못해서 구속이 안 됐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국민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죄 없는데도 엮어서 구속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동훈이 인기는 올라가겠죠. 저는 오늘부터 원희룡 후보 지지 열렬하게 운동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좀 격앙된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일요일 오후부터 오늘 조금 전까지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 빼놓지 않고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국민의힘 당원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고성국TV 댓글창도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다수의 우리 아미고 회원 시청자들은 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이 특검 공세를 할 때 도대체 우리 법무부는 뭘 했냐고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원희룡과 한동훈은 잘 아시다시피 같은 시기에 국무위원을 같이 한 사이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꾹꾹 참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정면 승부를 하게 됐으니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 중에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은 얘기 몇 가지를 원희룡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입니다. 원희룡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김건희 여사 문제를 끌고 오는데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뭘 했냐? 또 여당 지도부는 도대체 뭘 했냐? 그거 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그냥 불구속 기소하자, 법원이 재판하게 하자고 했는데도 재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것도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에 기각되면서 치명타가 됐다. 개딸들이 봐라, 영장 기각되지 않았느냐, 잘못이 있었으면 기각됐겠냐, 이재명 죄 없는 거 법원이 입증해줬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역공을 퍼부었는데 대처할 방법이 별로 없었다. 이거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또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되지만, 정치적 의혹이 있다고 전부 특검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경찰, 우리 검찰, 우리 공수처, 헌법이 정한 1차 수사기관은 뭐하러 두고 있는 거냐. 무슨 놈의 독자적 특검 추진이냐. 또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격려 말씀을 들었다고 언론 플레이를 먼저 했어요. 한동훈 측에서. 그 문제 관련해서 원희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에 대통령 특사단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위해서 대통령을 만났다. 그때 대통령께서 다른 주자들은 이미 다 다녀갔다고 말씀을 하셨다. 나경원, 윤상현 방문해서 식사까지 하고 갔다고 하셨다. 그런데 한동훈의 경우에는 출마를 알리는 전화를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하지 않고,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께 직접 전화하는 게 예의 아니냐 라고 하자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대통령이 잘 해봐라 하고 끊었다고 말씀하시더라. 이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기자들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친윤 후보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아니 대통령이 식사 초청했는데 한동훈이 안 간 것 아니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그 밖에도 많은 팩트체크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팩트체크. 뭐 도대체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김경률과는 무슨 관계인지, 진중권이와는 무슨 관계인지, 또 장인인 진형구, 또 아내인 진은정 어느 정도 지금 이 관여가 돼 있는지. 한동훈이 국회에서 내 검사 시절에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고 국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한동훈이 맡았던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회장 삼바 사건인데, 그 화양연화가 바로 그 시기였다고 하는 한동훈의 주장이 또는 발언이 무슨 뜻인지, 적어도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다면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확실하게 팩트 체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인신공격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의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할 사람인지, 그가 평생 검사를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검사 시절에 화양연화 가장 좋았던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 초기 수사검사 때였다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전당대회를 한다면 그런 전당대회 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의 비전과 지방선거 승리, 대선 승리 전략을 논하기 전에 그런 기본적인 팩트 체크부터 치밀하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전당대회를 각자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힘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오늘 6.25 74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로 가서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 대구로 간 이유는요, 6.25 전쟁 때 대구가 1차 피난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가 치열해지자 안정적인 전쟁 지휘를 위해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다시 임시 피난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구가 1차 피난 수도였다고 하는 그 역사적 상징성과 동시에 대구의 낙동강 벨트를 둘러싼 그 치열한 사투에서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인천 장yok 작전이 가능했고,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하는 그 점에서도 대구가 갖는, 또 경북이 갖는 상징성이 커서 아마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을 대구에 내려가서 한 것 같습니다. 이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다 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 주민들의 참혹한 삶은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 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야말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호국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대구에서 6.25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에 부산 해군 작전기지로 갔습니다. 이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는 현재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정박 중입니다. 이 루즈벨트 함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선했어요. 이 검은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루즈벨트호에 승선해서 한국과 미군의 최고 사령관들과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 등과 함께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경납고에 모여 있는 300여 명의 루즈벨트 항공모함 승조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두 번째는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안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의 일환이다.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동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오늘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서 대구의 첫 번째 피난 수도에서의 기념식과 부산에서의 루즈벨트 항모 승선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6.25 전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이 기념사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6.25 74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하는 6.25를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4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국군 14만 명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4만 명이 전사했고 사망, 학살, 납치, 실종된 우리 국민은 100만에 달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적화 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었습니다. 이곳 대구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 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곳입니다. 이후 부산까지 수도를 옮겨야 했고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준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하여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우리는 전세를 역전시켰고 이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북한 공산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포화가 멈췄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국토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위대한 우리 국민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탄핵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국회에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문재인이가 여론 조작하려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뭐 20만 명이 넘게 뭐 청원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관계부처가 답변하게 만드는 그거 가지고 좌파들이 많이 울고 먹었잖아요. 그 똑같은 거를 국회에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국회는 더 헐렁하게 만들어 놔서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그 관련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만 명은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그야말로 식은 죽이죠.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권모라는 자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 국회한테 탄핵해달라 이렇게 청원하는 동의안을 올렸어요. 지난 20일에 올렸고 3일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었어요. 지금 한 20만 명쯤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올린 이 권모라는 자는 청원서에서 뭐 사유를 써야 되니까 5가지 사유를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5가지 사유가 뭐냐? 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이게 이제 해병대원 특검 그겁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무슨 저 파우치백 수수까지 포함해서. 셋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든지 한미 군사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넷째는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그래서 제3자 배상을 밀어붙였다 이겁니다. 5번째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투기를 방조했다. 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다가 청원을 한 겁니다. 뭐 사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사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올 때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또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별것 아닌 걸로 시작이 됐어요. 제가 당시에 여러 지상파 종편, 특히 종편 방송에서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패널로 뛰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나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었어요. 뭐 최순실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당시에는 최소원이라고 하는 이름 놔두고 굳이 최순실이라고 다 언론이 불렀어요. 뭐 무슨 박근혜 대통령 옷값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저 세월호 때 뭐 박근혜가 뭘 했냐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별것도 아닌 가십성 또는 이 가짜뉴스 누가 들어도 조금만 들어보면 아 이거는 팩트가 아니잖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접하게 방송에서 좌파 패널 한두 명이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러고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뭐 이러고서 저도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 중에서 안철수가 제일 먼저 거리로 뛰쳐나가서 탄핵 서명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아 이거 탄핵까지 가야 되나? 뭐 우리가 과연 탄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좌파 600여 개 단체가 촛불 들고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좌파 노래패들이 나타나고 뭐 이 공연장을 무슨 저 문화 공연처럼 만들어 가면서 집회를 이끌어 가면서 그 밤에 촛불 들기 시작하니까 선동적이잖아요. 몇 명이 안 들어도 그냥 엄청 많아 보이고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세월호 7시간이 어떻고 뭐 최순실 국정농단이 어떻고 막 나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동요하더라고요. 동요하는 게 그냥 느껴져요. 하루가 다르게 동요하더라고요. 이 자들이. 그 틈을 노리고 박지원이가 김무성이랑 형하고 했싸움하면서 야 박근혜 날리고 에? 우리 권력 나눠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꼬드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김무성이가 넘어가고 유승민이가 넘어가고 하면서 국회 탄핵으로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만 국회 탄핵 안건이 상정이 돼도 설마 탄핵당하냐 그랬어요. 왜? 그때까지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20인명이었으니까 21명이 머리가 돌지 않고서야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냐. 다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탄핵 되더라고요. 배신자가 무려 62명이나 나왔어요. 탄핵 시켜놓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집단 탈당을 해가지고 바른정당 세우고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공정 분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거 온몸으로 버텨낸 사람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재로 갔잖아요. 아니 국회야 뭐 정치 논리를 가지고 김무성이 유승민이 같은 배신자들이 저기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방심했지만 뭐 이렇게 됐다 치고 그렇지만 헌재는 달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몇 명인데 이거 걱정할 거 없어. 헌재가 기각할 거야. 아니 지난번 2004년에 노무현이도 헌재까지 갔는데 기각했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탄핵 역풍이 불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다 아시는 대로 헌재가 박한철이가 헌재 소장인데 임기 다 됐다고 없어져 버리고 쥐가 임기가 다 됐으면 임기 마치기 전에 끝냈어야지 헌재 판결을. 임기 마쳤다고 어디 사라져 버리고 이정미라는 자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탄핵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저로 쫓겨나가는데 최소한 그래도 뭐 짐은 챙겨야 되니까 이틀이나 이사 준비한다고 이틀이나 있다가 온갖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결국 사저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감옥이지. 이게 탄핵이 정말 별것도 아닌 아주 허접한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종북주사파들이 재미 들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그냥 툭툭 내뱉는 이러면 탄핵해야지 뭐 이러면 탄핵해야지 하는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형태로 이제 버젓하게 당당하게 법사위에 올라가 버리게 된 사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좌파들이 말이죠. 저 허접하고 뻔뻔하고 정말 대먹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에 저것들은 한 발 한 발 8년 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차근차근히 지금 여기까지 밀고 올라온 겁니다. 그 맨 앞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세월호 7시간 최순실 국정농단 갖고 밀어붙였듯이 그 맨 앞에 뭐가 있냐? 해병대원 특검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는 거예요. 탄핵의 시기가 지금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지금은 다르지. 8년 전에 우리가 정말 허무하게 당했지만
이번에는 다르지.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정말 배신자들이 하나도 안 나올까요? 유승민이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었어요.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총괄 본부장을 했던 자예요. 그런 자들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똘마니들 모아가지고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그랬어요. 과연 이번에 국민의힘에 배신자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탄핵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무능입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탄핵 노리는 좌파들의 언론 플레이. 지금 언론 플레이가 시작이 됐어요.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좌파 언론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발언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리가 없다. 대통령이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는 안 보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과 기사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김진표 책 선전해주는 기사입니다. 김진표. 얼마 전까지 국회의장 하다가 찌그러진, 지금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한 이 김진표가 그게 참 국회의장 그만둔 지 얼마 됐다고 그새 책을 만들어가지고 회고록이라고 해서 지금 곧 출판한답니다. 내일부터 판매를 한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라는 제목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김진표의 회고록이니까 이 책에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창기도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잠깐 독대했던 그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김진표가 그 당시가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을 텐데요. 이 김진표가 당시에도 국회의장이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상민 장관이 좀 사의 표명하는 것에 옳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표했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났고 이때가 12월 5일이니까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난 시점이고 그러니까 이상민에 대한 책임론이 막 거세게 제기됐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가 국회의장으로 대통령한테 이상민이가 사의 표명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집단에는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이 김진표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 회고록에서. 김진표는 이렇게 씁니다. 내 말이 다 맞으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의 말이 다 맞다고 얘기했다는 식이에요. 저는 그것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내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하게 의심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래서 강하게 의심 가는 게 있어 결정을 못하겠다고 하길래 그게 무엇인지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이상민 장관만 억울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기사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진표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잘못됐고, 예,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국회의장이 대통령하고 독대해서 다른 사람도 없고 둘이서 한 얘기를 회고록이랍시고 여기다 제낍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김진표 이자 이거 제정신입니까? 그다음에 둘째, 이게 더 심각한 것인데요. 김진표가 회고록에 쓴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 하면, 예? 국회의장이 와서 이상민 행안장관 사이 자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를 하니까 대통령이 아니 뭐 그런 말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이게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어떤 상황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태원 참사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저기서 의혹이 제기됐던 때예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들, 그런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사건 관계가 확실하게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고 나서 책임 물을 일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지금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덜렁 이상민 장관부터 잘라버리면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이상민 장관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이걸 오마이뉴스는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윤석열 이태원 참사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아예 싹 빼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같은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과 아주 똑같은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깜짝 놀랐다.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 참 못난 자네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그러면 그런 얘기도 못해?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그래 이걸 회고록이라고 회고랍시고 씁니까? 음모론은 무슨 정복 주사파 유튜브들이나 하는 것이 음모지.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김진표, 예,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또 불쾌하겠네. 이름이 비슷하다고. 김진표 이 찌질한 자의 이 주장이 아니라 이 자 책 누가 사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으로 상투적으로 우리 자유파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던 그 매체가 이런 식으로 기사 내용과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고 맥락이 다른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아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 조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것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다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파문설까지 만들어서 기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또 종북주사파 모두가 다 한 길로 윤석열 탄핵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여론 조작과 언론 플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유우파는 총선에서 졌습니다. 거대 야당은 위험한 입법 복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태원 프레임 초전 박살내야. 김진표가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이른바 폭로라는 걸 하는 바람에 지금 갑자기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태원 유족들과 함께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의 발언을, 그것도 김진표가 회고록에 쓴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김진표가 이태원 참사가 나고서 한 달 반쯤 지난 시점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를 건의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김진표가 회고록에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환기시켜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 후 그 처참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또 대통령이 국가 추모 기간, 애도 기간을 일주일을 설정을 해서 거의 매일 추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된 이후에 이제 사건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그 참사 과정에서 행정부의 대응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등등에 대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실은 이 참사 직후부터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됩니다. 이쪽 저쪽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기름을 뿌리는 것 같더라는 얘기부터 해서 바닥 미끄럽게,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왕창 밀려들었는지 모르겠다. 평소와 다르게 뭐 여러 방송이 2, 3일 전부터 그냥 이태원 할로데이, 이태원 할로윈데이 막 이러면서 뭘 하더라. 또 그날 저 광화문 시청 쪽에서 있었던 민노총 집회 사람들이 때로 막 몰려 오는 것 같더라. 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이거는 지금 이 김진표 이자는 또 저 종북 주사파들은 뭐 극우 유튜브가 한 말을 어떻게 대통령이 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이게 우선 유튜브에 극우 없고 한두 개의 유튜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럼 유튜브만 했냐? 아닙니다. 지상파 종편은 그거 안 했어요? 이런 의혹이 있다더라, 저런 의혹이 있다더라, 허구한 날 지상파 종편이 앞장서서 했지. 왜 그걸 유튜브 탓을 돌립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런 수많은 의혹이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사하고 수사해서 사실무근이다, 사실무근이다 하는 것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그거 조사 안 하고 무작정 사실무근이다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조사는 해봐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김진표가 전한 이 발언은 뭐냐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직후에 지금껏 일관되게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냐 하면,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후속 조치는 최대한 만전을 기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 규명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재발 방지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책임질 사람들이 가려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사법 조치를, 또는 필요하면 행정 처분을, 또는 필요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건너뛰어서 무작정 정치적으로 책임부터 묻겠다고 하면 그러면 실체적 진실규명이 실종된다.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선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직후부터 세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김진표라는 자는 그런 대통령한테 국회의장까지 하고 있으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책임부터 물어서 파면부터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김진표한테 설명했을 거예요. 선 실체 규명, 후 책임자 처벌. 근데 이 실체 규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 이건 하나하나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런 것 없이 국회의장 얘기하는 대로 덜렁 이상민이부터 자르면 나중에 그런데 이런 실체가 다 규명이 돼서 이상민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상민이만 억울해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됐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 얘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맞는 원칙이잖아요. 이거를 김진표 의자가 교묘하게 왜곡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에나 빠져 있는 듯이, 그리고 무슨 일부 무슨 극우 유튜브가 말하는 그런 음모론에나 빠져 있는 사람처럼, 큰일 날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종북 주사파들이 막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러자 이태원 유족들이 또 나섰어요. 그렇게 되자 이준석이라는 자가 마침내 기회를 만난 듯이, 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나 참 나쁜 대통령이야. 유승민이가 또 나서가지고서 대통령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큰일 날 얘기를 한 거다. 사과해야 된다. 직접 설명해야 된다. 이게 딱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온갖 루머와 괴담으로 공격했대 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좌파가 지금 딱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 이태인 프레임에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이기기도 어렵고 이겨봤자 상처뿐인 승리예요. 이 프레임 자체를 무너뜨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이 김진표가 회고록에 쓴 대로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러나 원래 대통령 생각은 이거였고, 선 진상규명 후 처벌이라고 하는 원칙이 뭐가 잘못됐냐? 당시에 수많은 온갖 괴담과 루머와 소문들이 유포되지 않았냐?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 참사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것에 입각해서 사법 처리될 사람, 행정 처분 받을 사람이 가려져서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의 발언이 뭐가 잘못된 거냐? 뭐 김진표가 세상에 없는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나 들은 것처럼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걸 지것들 프레임 속에서 왜곡해갖고서 지금 냄새 피우고자 지금 있는 건데, 원래 사실관계는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일관되게 보여준 태도는 바로 그런 원칙이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러고 전면적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고성구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